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사랑방 기화수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다문화 사회는 시대적 대세입니다. 비록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다문화 사회는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입니다. 오늘 대구사랑방은 다문화 전문가이면서 국제결혼을 통해서 다문화 가족을 형성시키고 또 그 가족과 함께하는 명실공히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우리 지역 다문화 사회 전문가 한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TV로드 대구 방송 릴레이 토크 프로그램 대구사랑방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대구사랑방 초대 손님이십니다. 대구 경북 다문화 정책연구소 대표이자 결혼정보회사 리스토리 대표 맡고 계시는 이현숙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히 인사 부탁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TV로드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주민의 소통에 관심이 많은 다문화 사회 전문가로서 현재 리스토리 결혼정보 대표 이현숙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하지만 결혼을 해라. 내가 양처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악처를 만나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저조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청춘 남녀들이 제짝을 찾아서 국가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하이라 씨 같이 정말 예쁘고 순수한 여성이다. 건강한 다문화 사회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조건이 첫째 외모입니다. 예, 거의 그 지역 또는 국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해야 될 인사 말씀 같은 꼭 필요한 얘기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지나다 보면 외국인들 참 많이 보죠. 또 네. 그리고 이웃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보고 그야말로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느낌은 뭐 피부로 그렇죠. 실감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우리 대구 지역 사회의 다문화 현황은 어떤지 이 기회에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2006년도에 한국 정부는 단일 민족에서 벗어나서 다민족 다문화 사회를 전환을 공식 선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학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체 인구의 3%에서 한 5% 이상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다문화 사회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2010년도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대한민국에 이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벌써 2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인구의 한 4% 수준이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지금 다문화 사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2015년도 통계 자료에 의하니까 3만 명 정도 외국인이 등록이 되어가 있고 다문화 가구 숫자가 7,332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그 제가 사는 달서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구 숫자가 가장 이 밀집된 지역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이 공단 지역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대구도 얘기하셨듯이 인구로 봐서 뭐 1.5% 정도 그렇죠. 되나요? 네. 우리나라 전체로는 뭐 4% 정도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만 놀랐네. 우리 정부가 이미 그 다민족 사회, 다민족 국가를 선포를 했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그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문화 가족이 형성되었을 때 그 다문화 사회가 또 만들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기본은 국제 결혼, 또 외국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거죠. 실제로 이제 국제결혼정보회사 리스토리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국제결혼 쪽을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 동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이 다문화의 어떤 그 연구하시면서 그런 관심의 시작인가요? 그렇죠. 동기가 됐죠. 1998년도에 제가 고향인 구미에서 이 국내 결혼일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구미가 이 공단 지역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지 남녀 성비도 잘 안 맞고 또 그 생산적 고졸 남성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국내 결혼에 이 매칭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베트남 여성이 정말 이 순수하고 착하니까 한번 국제결혼일을 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1992년도에 한중 수교 이후에 중국 조선족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유장결혼 등 상당히 어떤 그 무리를 좀 일으킬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있었죠. 조금 그 거부감이 생겼는데 저희 그 농촌에 계신 회원 중에 한 분이 저보고 자기가 한번 베트남에 가보겠대요. 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네. 당시에는. 예. 근데 이분이 갔다 오더니만은 결혼을 하고 와서 자기 아내가 그 하이라 씨 같이 정말 예쁘고 순수한 여성이다라고 베트남 하면서 여성 그분이 그렇게 예쁜 여성을 만났다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그러면서 제게 농촌에 장가 못 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돈을 떠나서 한번 이 좋은 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저한테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어서 이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일에서 시작됐네요. 어쨌든. 그렇죠. 예. 네. 한 커플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바로 그러한 그 국제 결혼도 이게 뭐라 그럴까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초기와 뭐 네네. 2000년대 또 지금. 네, 그렇습니다. 1990년대 말에 그 정부 지자체에서 농촌 총각이 장가를 못 가서 자살을 하고 그러니까 그 중국 조선족 여성하고 같이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으로 이 국제결혼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이 국제결혼이라고 하면은 3D 직종에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농촌 총각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했어요. 네. 예를 들자면은 뭐 도시 근로자들, 네. 재혼자, 만혼자, 네. 또 고학력자, 네. 일부 그 한국 여성의 사고방식에 회의를 느끼는 고소득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국제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국내 그 여성들의 의식의 변화와 상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리 그 한국 여성들은 이제 가부장제도에서 벗어나서 네. 경제 독립을 원하고 그리고 또 많이 배우고 네. 또 능력을 갖추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기보다는 좀 자아실현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또 그러면서 또 독신주의자들이 증가하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국제결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트렌드라고 하는 네. 것에 있어서 이제 얘기하신 그야말로 이제 고소득 전문가 또는 그렇죠. 우리나라 남성들 중에서 이제 그 재혼을 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그 예전에 그 얘기하셨던 3D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 또는 네. 이제 그 농촌에 있는 그렇죠. 분들이 이제 결혼을 네. 못해서 하는 것에서 완전히 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은 바뀌었다는 네, 얘기네요. 많이 지금. 변화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러한 그 국제 결혼의 어떤 그 자격도 뭐 예전과는 달라졌겠지만 현재 어떤 자격이나 절차는 대략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절차는 일단 그 국제결혼은 그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는데 비자를 받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최근에 와서는 한국어 능력 1급을 취득을 하거나 혹은 그 법무부에서 인정하는 그 어학당에서 일정 기간을 수료를 하고 난 후에 네. 자체 평가 시험을 봅니다. 네. 그렇게 해야 이 비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국제결혼하는 다양한 나라들이 있지만 베트남이 우리 그 문화나 또 풍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국제 결혼을 할 그 남성분을 충분히 상담을 해가지고 네. 그 사람의 어떤 조건과 환경과 여건에 맞는 그런 여성을 제가 추천해서 맞춤으로 하는 거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제가 그 이제 집을 방문을 해서 직접 가족들을 만나보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 자격 기준이라는 거는 사실은 예전에는 그 법에 가이드라인이 없어가지고 네. 뭐 신상 정보를 미제공하거나 아니면은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신부들이 한국에 와서 오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안 좋은 일도 참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그 국제결혼중개법령 네. 제10조 2항에 네. 신상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라고 되어 있어요. 신상정보라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상정보라면은 뭐 일단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범죄 네. 경력이라든지, 네. 또 아니면은 건강검진, 네. 네. 그리고 뭐 재직증명서, 네. 뭐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것을 이제 우리가 신상정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한국 남성들도 소득 기준이 어느 정도 두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저 소득 기준이 있어야 되고 네. 또 경제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지 비자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제결혼도 지금은 굉장히 좀 까다로워졌죠. 네. 네. 그 어떤 면에서는 좀 그 좋은 의미에서 좀 까다로워졌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 현업에 계시는 분으로서는 또 네. 그것이 오히려 또 조금 장애 요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일단은 바람직하다고 저도 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국의 남성들 결혼하려고 하는 남성들의 네. 집을 직접 또 방문을 해서 그 가족들하고 다 네, 얘기를 네. 나누고 네. 깊이 있게 심층 상담을 해서 진행하신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와닿네. 네. 믿음이 가는.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국제 결혼을 통해서 다문화 사회가 이제 형성이 되어지는 기초인데, 네. 우리나라의 현재 이 저출산 문제에서 대단히 저는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네, 네, 그렇죠.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뭐 네. 당연히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주로 이제 동남아 쪽이 좀 많은 편이죠.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한 나라들이 우리 한국에 대한 뭐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좀 궁금하네요, 제가. 네.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아. 일단 이 국제결혼이라는 것은 한국으로 보면은 그 농촌 총각의 가족 유지가 목적이거나 아니면 인구 정책의 한 방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사실 줄어드는 인구 대책에 대한 방안으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민의 개방하나 아니면은 출산율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만은 국내의 어떤 인구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국제 결혼을 통해서 출산율도 올리고 또 한국 남성의 결혼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이 굉장히 그 좋은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2017년에 그 한배 25주년 기념 행사 때 베트남 대사가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사돈의 나라라고 칭하면서 사돈의 나라? 네네. 네. 민간 교류의 활성화를 제안을 했고요. 제가 베트남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국제 결혼을 하는 마을은 새로운 집들이 날로 들어서고 이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와 국제 결혼을 하는 마을들이요. 예, 그것은 아마 이제 한국에 와서 잘 사는 신부들이 친정을 도와줘서 친정으로 이제 돈을 네네. 보내거나 이렇게. 네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국에서는 경제적인 어떤 그 이익이 되고 저희 나라에는 인구의 어떤 대책 방안이 되니까 상호 긍정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시골 지역의 경우에는 이대로 가는 이 인구 추세로 가면은 그야말로 그 지방 소멸이 됩니다. 네. 지방 소멸이 지금 네. 화두인데 그 대안은 저는 건강한 다문화 사회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당장 그렇다고 국내 여성들한테 무조건 애를 낳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결혼이 되지 않은 애가 뭐 그렇죠. 한둘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네네. 예. 자,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현장에서 네. 이제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계시는데 오시면서 여러 가지 네. 또 이 재미는 또 아니면 또 좀 짠한 에피소드 같은 거 없습니까? 많죠. 그 중에 뭐 네. 한두 세 가지 네. 좀 얘기를 소개를 한번. 하자면은 네. 제가 한 7, 8년 전에 결혼시킨 사람인데 네. 경주에 계시는 분이에요. 네. 50대 남성인데 그 한쪽 팔을 사고로 잃은 장애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성분인데 네네. 한쪽 팔을. 네. 아, 네. 네네. 그래서 이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선생님, 저 같은 사람도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재혼인가요, 그분은?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그 참 짠했어요. 그 목소리가. 그래서 이분을 만나 보니까 네. 사연을 들어보니까 애들이 어릴 때 공장에서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대요. 이랬는데 부인이 가출을 했어요. 아하. 그리고 이제 그 힘든 세월을 음. 이분이
열심히 살아서 네. 자녀들이 성장을 다 하고 난 뒤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결혼하기 어려우니까 네. 베트남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려고 이제 했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뭐 가서 같이 노력해 봅시다라 하고 이제 베트남에 들어갔는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 남성의 눈빛을 피했어요. 아, 그분에 대해서. 네네. 네. 그런데 어느 정말 눈빛이 아름다운 여성이 한 분이 이 남성의 얘기를 쭉 듣더니만은 네.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어허. 자기도 그 사별해가지고 어허. 그러니까 노상이라 그럽니까? 예, 거기에서 예, 채소 장사를 한대요. 아, 예. 그러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끼리 한번 힘을 합쳐서 잘 살아보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당신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 남성분이 갑자기 그 여성분을 확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나도 당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때 정말 몸에 이렇게 전율이 왔어요. 전율이 네. 오고 아 육체의 장애는 장애가 아니구나. 네. 그런 교훈을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그 이렇게 현업에서 또 뭐 또 이론적으로 또 연구도 하고 계시지만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뭐 개선이 좀 되면 어떨까 싶은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이 국제 결혼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렇게 불법으로 간주를 하고 있어요. 그 나라에서는 네네. 네네. 그래서 우리는 그 국제 결혼 중개업 법령에서 등록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동남아시아에서는 사업자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를 통해서 결혼하는 것을 매매혼으로 보고 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법은 1대1로 맞선을 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맞선 자체도 위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현지 상황에 맞지 않는 탁상 정책에 의한 모순된 법령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업체들이 일을 하는 것이 상당히 그 힘든 현실이고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희들이 이런 그 민간 외교로서 저출산 방안에 기여도 하고 국익에 일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법이 국제결혼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5년 안에 이 결혼이 재결혼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개인의 어떤 행복권 추구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같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이론을 이렇게 겸한 다문화 전문가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다문화 사회에서 최대한으로 좀 영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정부나 민간 단체 어떤 이런 그 지자체에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부분에 그 네. 더욱더 이렇게 액센트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들이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죠. 문제가 있는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겠죠. 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조금 요약해서 두 가지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다문화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보편적인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네. 이런 국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는 이런 인식을 좀 가지고 지금 그 기존의 이미지에서 좀 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좀 주문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그 진행자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예, 해도 예, 될까요? 예, 예. 네. 그 이주 여성들이 네. 남성을 볼 때 가장 선호한 조건이 어떤 조건일까요? 아무래도 그 아까 뭐 동남아 또 이제 어쨌든 예, 저개발 국가다 예. 보니까 뭐 경제력 아닐까요? 네, 물론 뭐 그 부분도 무시는 못하는데요. 네. 굉장히 이 이주 여성의 그 의식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조건이 첫째 외모입니다. 예, 뭐 이 사람이 잘 생겼는지 네. 아니면은 좀 착하게 생겼는지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는 게 나이 차이가 적은 거. 일단 잘생기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죠. 인상이 좋아야 예.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번째 어떤 능력이나 이런 조건들을 네.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국제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하면은 가난한 나라에서 온 불쌍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랬던 부분이 없잖아요. 네, 있죠. 그렇지만 네. 지금은 그 여성들도 돈보다도 낭만적인 사랑을 찾아서 가슴 네. 설레이고 두근거리는 그런 네. 만남을 원하고 있고 네. 실제로 이 이주 여성들의 눈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은 예. 높아서 나이든 한국 남성들이 들어가면은 그 처지세 주체가 네. 여성인 경우가 많고 아,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재혼 여성이랑 결혼하는 추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제 결혼을 하려면은 한 살이라도 나이가 좀 어릴 때 네. 나셔야지 자기 이상형을 만날 수가 있어요. 노총각들 좀 잘 새겨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더 듣고 싶은 얘기 많습니다만 마무리로 앞으로 이 부분을 꼭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뭐 꿈 또는 목표가 있다면. 네. 저는 제 일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저는 소풍 가듯이 가슴 설레일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우선 저는 제 일을 충실히 하고 그리고 저희 국내 결혼, 국제 결혼 회원들을 그분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찾아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꿈이 있다면은 제가 한 10여 년 동안에 이윤숙의 결혼 얘기라는 그 제목으로 해서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혼에 관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얘기를 이렇게 글로 해서 수필집을 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평생 교육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의 그 삶의 모델은 평생 교육자로 지내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신데요. 아, 네. 저는 저희 부모님처럼 나이 들수록 건강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타인을 배려하고 그런 베푸는 삶을 살고 싶고 저 역시 평생 교육의 어떤 그 롤 모델로서 사회에 기회가 있다면은 제 삶과 지식을 환원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대구사랑방 국제결혼정보회사 리스토리 대표 그리고 대구경북 다문화 정책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이현숙 대표와 함께하였습니다. 이현숙 대표의 열정적인 삶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한 우리 지역의 다문화 사회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보면서 오늘 대구사랑방 순서 이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